안녕하세요. 오전 타임을 새롭게 맡게 된 DJ 용입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멀리서 이곳 사연을 자주 듣고 있어요. 아직은 영어가 서툰 탓인지 이곳처럼 한국말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영상이 괜히 더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제 인생에 대해 사연을 보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떠나보내고 싶은 인생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제 과거의 인생을 왜 떠나보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 삭막하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시작되던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라게 되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족의 정이 뭘까 궁금해하며 홀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엇나가거나 삐뚤어지는 일 없이 착실하게 살았어요. 괜히 고아라 편견을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도 같네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며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덕분에 대학에 갈 만한 성적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며 자란 제가 대학 입학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사정은 아니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가 혼자 살아야 했는데 그런 제가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 생활까지 한다는 건 무리겠다 싶어서 저는 일찍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좋은 성적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저는 그 후로 성인이 되며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하고 성적도 좋았던 저였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사회생활은 빵점짜리에 불과했어요.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어떻게 공과금을 내는지, 일자리를 얻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고아라는 이유로 제가 받아야 할 세상의 시선과 눈초리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립하고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죽지 않고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디 도움받을 곳 없는 천의 고아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못된 사람들만 꼬이곤 했어요. 고아에다가 여자 혼자 산다는 게 그렇게 서럽고 힘든 일인 줄은 몰랐었죠. 그렇게 세상의 냉대와 차별로 저는 점점 더 상처를 받았고 겨우 버텨내던 삶은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수록 저는 가족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이면서 그립다고 하는 게 모순인지 몰라도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에 대한 기억도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처럼 부모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찾기 힘들었지만 혹시 모를 기적을 바라며 저는 제 인적사항과 특이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저를 찾을지도 모르는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 쪽에서 부모님을 찾을 길은 없지만 제 정보를 등록해두면 혹시나 저를 찾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한참을 기다려도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했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있었던 건지 저는 조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대하는 것조차 너무 큰 욕심이었기에
저는 하루빨리 실망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죠. 그리고 그 시기쯤 저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착하고 다정한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저와 함께 해준 남자친구 덕분에 저도 실망을 금세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제게 위안이 되어준 남자친구는 저의 힘든 개인사를 잘 이해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개인사가 가슴 아프다며 앞으로는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더 상처받기 싫어서 가족을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자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라며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제가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주려 할 만큼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 곁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세상의 편견에 연애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게 제 인생의 기적이라 생각했죠. 그런 남자친구와 저는 행복한 연애를 하며 마음을 쌓아갔고 그 사람 덕분에 저도 힘들었던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이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연애 다음 단계인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물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싫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니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제게도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인 탓에 고아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의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결혼을 걱정하셨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지라 하셨죠. 긴 말 안 할게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건 허락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도 생각이 있으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이유야 그쪽도 알겠지만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둘로 말 안 할게. 아가씨가 부모 없이 자란 게 너무 싫어. 어머니, 저도 제가 효준 씨에게 모자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 효준 씨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이거 봐. 싫다는 사람 붙잡고 뻔뻔하게 매달리는 거. 내가 이래서 싫다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불쌍한 줄 알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잖아.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들 고아랑 결혼시킬 생각 없어요. 고아로 자랐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넘봐?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역시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억울함에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볼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못 믿어서 그러시면 잘해보겠다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사정하고 매달렸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얼마나 노력할 건지 잘하려고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와 그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환영받지 못할 결혼을 해서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쉽게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지지 못한다며 매일같이 찾아오고 끈질기게 매달리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저도 제 마음을 잘라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얼마 뒤
어쩐 일인지 효준 씨의 어머니께서 제게 또다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실까 걱정되고 무서웠지만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첫 만남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시더라고요. 저번에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한 대 칠 것처럼 무섭게 계시더니 이번에는 왠지 유하게 변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먼저 아들과 헤어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직 우리 아들한테 마음이 있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효준 씨한테 헤어지자고 잘 말했어요. 효준 씨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된 거지 제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 의사를 물어보려는 거야. 내가 결혼 승낙해주면 결혼할 생각 아직 있느냐고. 저번에 아가씨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허락만 해주면 시키는 거 다 하고 며느리 노릇 잘할 수 있겠어?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했는데 결혼 허락을 하시겠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왜 말이 없어? 이제 생각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어머니 마음이 변하실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급하게 대답하는 저를 보시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찾아간 곳은 어떤 점집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처음 가봐서 형형색색한 장식들이며 스산한 분위기가 무서웠는데 어머니는 저를 거기 앉혀두시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괜히 입을 열었다가 또 혼이 날까 싶어 더 묻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후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어머니가 결혼을 서둘러 진행해 주시는 게 기뻐서 그날 일은 아마 궁합을 보시려고 그러셨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족이 없는 탓에 유일한 어른이셨던 어머니께서 결혼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맡으셨고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너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내 말 잘 듣고 따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예, 어머니.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시고 시키시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허락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저에게 냉담하신 어머니를 보며 제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모진 시집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시는지 어머니는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저는 집안일과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일까지 하며 혼자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약속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제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매번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과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고생은 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참기 어려웠던 건 부부간의 일까지 간섭하시는 시어머니의 과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지 어머니랑 결혼을 했는지 헷갈릴 만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사건건 저희 부부 일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결정하려는 일은 모두 반대를 하시고 뭐든 시어머니 생각대로 해야 했어요. 저희가 밥 먹고 자고 하다못해 남편 넥타이 색깔까지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하셔야 성에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지쳐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의 고생을 다 잊게 해줄 만한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에 겨웠던 저는 앞으로 아이와 함께할 생활을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손이 달달 떨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싫어졌다며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라곤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못나 보인다고 해도 부모이니까 자식의 방황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바람을 시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죠.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또 뭐? 쓰잘데기 없는 말 가지고 떠들 생각이면 너 각오해라. 그게 효준 씨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희 두 사람 사이 일까지 신경 써야 하냐? 네? 어머니, 효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면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효준이가 뭘 하고 있든 넌 며느리로서 네 일만 하면 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은.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데 이혼당할 걱정을 하지 말라니 별일이 아니라니 기가 막혔죠. 아무리 자기 자식을 끼고 돌고 제가 싫다곤 하지만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요? 저를 이렇게 대하실 거면 왜 며느리로 받으셨어요? 절 이리도 싫어하시고 아들마저 딴 여자가 좋다고 하는데 왜 저를 며느리로 받으셨냐고요? 그걸 말해주면 더는 시끄럽게 안 할 거니? 내가 말해줘야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 말해주마. 너 사실은 우리 아들 액바지로 데려온 거다. 무슨 말인지 아니? 네가 우리 아들에게 들어올 액을 대신 맞아주는 년이라고. 억울하다거나 내가 널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혼은 네가 하겠다고 했고 너도 그렇게 바라던 가족이 생겼으니 좋은 거 아니냐? 효준이 여자 문제는 내가 잘 알아듣게 말하마. 그런데 우리 아들 마음 관리는 네가 하는 거다. 내 탓 네 탓 할 것 없이 네 스스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제가 액바지용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과거의 일이 떠오르며 시모가 뱉은 액바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액바지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모가 절 갑작스레 받아들인 일과 결혼을 허락하고 무당집으로 끌고 갔던 일, 그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액바지라니 너무 큰 충격이었죠. 살아있는 제가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것도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던 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도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이제껏 아무도 없던 저에게 겨우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날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떠나 다시 혼자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홀몸도 아니었으니까요. 용기라는 단어 자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던 저는 결국 계속 시댁에 남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행동은 더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역할을 설명했으니 더는 숨길 것도 없다는 모습이었죠. 저를 더 세차게 괴롭혔고 임신을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배려 없이 고된 가사일과 가게일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제가 쌀 한 톨만한 실수를 하면
죽일 듯이 혼을 냈습니다.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시모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릴 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그럴 만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럴 때 제게 힘이 되어줘야 할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힘들어진다고 더 화를 냈습니다.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러게 시키는 것 하나 못해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어?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매일 열내고 화내시는 거 안 보여?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시모가 제게 화를 내는 게 제 탓이라며 자기 어머니 혈압 올라 쓰러질 걱정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가진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제가 남편을 탓해봐야 뭐 하겠나 싶었죠. 결혼도 임신도 제 탓이니 누구도 탓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처음부터 꼬인 제 인생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인 제가 이렇게나마 사는 것도 다행이라며 비참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제 자식만 잘 키워 나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은 망했고 더 희망이 없지만 제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시댁에 붙잡혀 저는 아무 기대도 희망도 없이 마음이 텅 빈 시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모와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대꾸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출산을 할 날이 가까워져 왔지만 저는 여전히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가게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가 한참 호객행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잠시 쉬고 있자 시모는 제가 농땡이를 부린다며 욕을 하더니 기어이 제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누구 장사 말아먹으려고 해? 왜 앉아있어? 왜 멍청한 얼굴하고 쉬고 있냐고? 너 내가 없을 때마다 이러고 있냐? 이래서 가게에 파리만 날리는 거였어? 인연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야,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면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지. 그 손을 막아낼 힘도 없던 저는 말없이 얻어맞고만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걱정하던 인근 상인들이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임신한 며느리를 왜 때려?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시모는 괜찮다며 당당하셨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 내가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지 편한 줄만 알고 농땡이 부리잖아. 얘는 좀 맞아야 해. 아유, 그러다 정말 일나면 어쩌려고 그래? 못돼? 애미애비 다 없는데 지가 어쩔 거야? 남들 앞에서마저 저를 무시하고 욕하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얻어맞은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분이 저와 시모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 본 중년의 남성분이었죠. 그 남성분께서는 시모 앞을 막아섰고 저에게 욕을 하며 때리고 있던 시모에게 무슨 짓이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쪽 눈에는 여기 임신해서 만삭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 잘못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했든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야 이 아저씨는? 아저씨야말로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저씨 갈 길 가세요.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기는 끼어들어요. 전혀 내 며느리니까 괜히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야!
너 계속 그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얼른 안 튀어나와? 너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멍청한 표정 짓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려던 손님도 도망간다고 했지? 목청껏 소리 높여 사람들 가게로 불러들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애가 졌다고 좀 편하게 대해주니까 아주 정신을 놓지? 내가 정신 차리게 두들겨 줄 테니까 이리 와. 사모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남성분의 존재와 상관없이 험악한 말을 저에게 뱉어냈습니다. 계속 남성분 뒤에 숨어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남성분의 도움으로 시모에게 혼나는 걸 모면한다고 해도 어차피 집으로 가선 방금 전 일에 대해 혼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봤자 시모 화만 더 돋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모 옆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성분께서 손으로 제지를 하시며 제가 시모 곁으로 못 가게 말리시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니? 저런 인간 밑에서 여태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오늘 처음 본 남성분은 마치 절 이전부터 알았다는 듯이 절 너라고 지칭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너? 너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너라고 말하는 거 보면 오늘 처음 본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자. 어허나, 그랬구나. 너 인연 맨날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임신한 몸으로 남자를 꼬신 거구나. 이 환양령 같은 게 남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 액바지년 주제에 감히 바람을 펴? 왜? 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니 너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 미친년, 너 오늘 제대로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이리 와. 그리고 당신은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치딸 뻘되는 년이랑 바람이 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길 키워와. 더 창피당하기 전에 얼른 썩 꺼져. 제가 해명을 할 사이도 없이 저는 그 남성분을 꼬신 불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오늘 처음 보게 된 남성분이라며 시모에게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남성분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사정없이 계속해서 시모의 뺨을 내리쳤죠. 당신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묻혀? 누구 보고 환양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냐고! 어디 더 나불거려 봐. 그 쓰레기 같은 말만 나오는 입을 더 놀려보라고! 갑작스러운 중년의 남성분의 행동으로 인해 처음엔 저도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시모가 너무 마구잡이로 맞고 있자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그 중년 남성분을 말리게 되었죠. 하지만 저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힘이 붙이기도 했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제 몸도 조심했어야 되었으니까요. 제가 엉거주춤하며 중년 남성분을 말리지 못하자 시모는 죽어나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죠. 왜 이러십니까?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유,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때리지 좀 말아주세요. 잠깐만. 주변 상인들도 건장한 남성분의 체격 때문에 겁을 먹은 건지 다들 시모가 맞는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저러다 정말 시모가 잘못될 것 같아 경찰이라도 불러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때마침 어떤 분이 시모를 때리고 있는 남성분을 말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장을 지나가는 행인이 일방적인 싸움을 보고 말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입은 옷차림이 시장 상인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익은 얼굴인 겁니다. 혹시나 있을 내 가족을 찾기 위해 찾아갔던 그 단체의 직원분이셨어요. 지훈 씨? 지훈 씨 맞죠?
오랜만이네요, 석영씨. 그런데 지금은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석영씨 아버님 좀 말려주세요. 도저히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누구요? 저희 아버지요? 누가요? 지금 이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저 좀 도와주세요. 석영씨 아버님을 진정시켜야 아버님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시모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던 내 가족, 내 핏줄이 내 눈앞에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분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반쯤 놓고 있다 단체 직원의 애절한 외침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라는 분을 말리게 되었죠. 아버지라는 분을 몸으로는 말리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아버지 얼굴을 향했어요. 정말 이분이 내가 그리도 찾는 아버지가 맞나 싶더라고요. 한참 동안 벌인 실랑이 끝에 시장에 있던 다른 분들까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서야 겨우 내 아버지라는 분과 시모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아버지라는 분을 더 자세히 쳐다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고 싶었던 내 아버지였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분을 쳐다보기만 할 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죠. 흥분을 가라앉힌 아버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셨고 조심스레 저에게 오셔서는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혜지야. 아빠가 널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아빠를 용서하렴. 아빠가 다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혜지요? 그래, 혜지. 네 본명이 원래 혜지란다. 김혜지.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이 낯설겠구나. 지금은 석영이라고 했지? 미안하다, 석영아. 아빠가 널 너무 늦게 찾았어. 그런데 제가 따님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제가 찾으시는 따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 얼굴을 어떻게 몰라보겠니? 아직도 네 얼굴에 어릴 적 그 모습이 남아있는데. 난 인터넷에서 네 사진을 보고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네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네 소개글에 있던 신체적 특징들, 그걸로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그것들만 가지고도 네가 내 딸이라는 게 확실했다고.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날 찾고 있어줘서, 또 이 세상에 살아있어줘서. 애절하고 애잔한 눈빛을 보내는 저의 아버지란 분을 보며 저도 기뻤어요. 정말 오랫동안 바래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지독하게도 사람들에게 속고 당해와서 그런지 제 아버지라 주장하는 그 말도 쉽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전자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었지만 다른 방법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단체에 제 신체 특징을 기재했을 때 적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일부러 안 적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 가지 신체적 특징을 빼놓고 기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내 가족임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신체적 특징을 제 아버지라 주장하는 분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제가 행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그 게시글에 남기지 않은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니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르신다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 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믿다 당한 게 있어서. 그래, 뭐든 좋다. 뭐가 있었더라? 그 정수리 쪽에 있는 상처는 거기에 있었고, 혹시 그 허벅지 안쪽에 있는 반점 말하는 거니? 아마 그게 왼쪽일 건데.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거였거든. 네 엄마가 그걸 많이 걱정했어. 우리 예쁜 딸 허벅지에 반점이 있다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 이외에 그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봤자 남편이었고 남편조차 크게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몰랐을 테니까요. 내 아버지임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인데 그때까지도 제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당해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서러워지더라고요. 또 당연히 기쁘기도 했고요. 아버진 그런 저를 이해하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느껴진 뒤에야 저도 아버지를 안고 마음껏 투정을 부릴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어디 있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요. 내 가족을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제부터 우리 애지, 아니 석영이 끝까지 지켜줄게. 우리 석영이 지난 서러움 다 잊을 수 있게 아빠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가 미안하고 우리 딸에게 정말 고마워. 이렇게 건강히 있어줬어. 태어나 가장 해보고 싶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오고 상상만 하던 모습이었죠. 나도 내 가족에게 밑도 끝도 없는 투정을 부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한참 동안 아버지 품에 안겨 투정을 부렸고 아버진 그런 저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다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안 그래도 아까 전 저를 보시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이제까지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건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백혈병에 걸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엄마 치료비에 대한 돈을 버시며 엄마 간병도 틈틈이 하셔야 했던 아버지는 저를 돌볼 시간적 여력이 없으셨고 그런 이유에서 엄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고모네 집에 저를 맡겼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엄마를 돌보시며 종종 병원 근처에 있는 고모네로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이후 몇 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 엄마가 치열한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를 데려와 키우시기 위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던 그 잠깐 사이 생긴 일로 인해 저와 아버지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모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그 연락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고모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가 한 번 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고 해요. 제 시신이 너무 끔찍해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자신들끼리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고모와 고모부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 애원을 했지만 두 분은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했고 이 모든 게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동생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결국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죽었다는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직접 만나 확인을 하셨으니까요. 짧은 기간 동안 엄마와 저를 떠나보내게 된 아빤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엄마와 저로 보여서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신 뒤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한 삶을 보내실 수 있었지만 엄마와 저를 잃은 슬픔은 영영 지우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지 않고 항상 저희 모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가족 찾기 글을 보셨고 그 게시글의 여러 주인공들 중 제 사진을 보고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 자신의 딸임을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해요. 또 제가 기록해놓은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시곤 자신의 딸이 맞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할 것도 없다고 확신을 하셨죠. 곧바로 그 게시글을 올린 가족 찾기 단체에 연락을 하셨지만 시차 때문인지 바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맞춰 연락을 다시 하기로 생각하고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죠. 고모와 고모부가 제 죽음을 아버지께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 연락을 받은 고모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가 확인을 하면 다 밝혀지게 될 일이라며 호통을 치시니 그제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대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고모와 고모부는 저를 잃어버리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없어졌다는 걸 이틀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모 입에서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아직 4살도 안 된 아이를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야 없어졌다고 알아차린 걸 보면 아무래도 고모와 고모부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아동학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고모와 고모부만 알고 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간에 고모는 뒤늦게 제가 없어진 걸 확인했고 곧장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거리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그 어디에서도 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라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사실을 전했으면 좋으련만 제가 없어진 걸 이틀 동안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게 겁이 나서 그런 거짓말을 꾸미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있으니 가깝게 지내는 의사에게 돈을 건네 포섭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이 설마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고 더군다나 의사까지 제 죽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죽었다고, 저는 부모님이 저를 버렸거나 사고로 인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모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어요. 엄마를 잃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리도 너무 쉽게 제 죽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후회와 원망을 쏟아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시던 아버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재차 단체에 연락을 하셨고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받은 담당자는 당연히 저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전 결혼하고 난 뒤 시모의 감시로 인해 휴대폰이 해지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담당자분께서 직접 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했죠. 그 사이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고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아버지께서는 곧장 담당자분과 만나시고 저를 찾는 데 합류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시모 가게를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시곤 곧장 저를 찾으러 오셨고요. 그때 때마침 제가 시모에게 욕을 들으며 맞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시고 개입을 하시게 된 거죠.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네가 죽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할 때까지 널 찾아다녀야 했는데 아빠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삶을 살았구나. 아빠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네 삶을 찾아주마. 내게 남은 인생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도록 하마.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전 아버지를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만족해요. 제가 아까 전에 아빠 품에서 말한 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냥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 정말 지금 아버지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딸,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네 시어머니라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니? 왜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너에게 욕하고 때리는 거야? 듣자하니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분명 액바지, 그리고 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했어. 설마 너 고아라는 이유로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네 남편이라는 놈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니?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야? 아버지가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만나게 된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도 부족한데 당시 제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맞다는 걸 제 침묵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곤 자신을 탓하시며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누굴 욕하겠니? 자식을 보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지. 괜찮아. 아빠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석영이, 아니 내 딸 혜지의 삶 다시 찾아줄게. 우선 이혼부터 하자. 그게 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거야. 아빠가 널 꼭 행복하게 해주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잠자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가 난리를 쳤습니다. 뭐? 이혼?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를 가지고 이혼을 해주겠다 말겠다 지랄이야. 당신이 뭔데? 저 고아년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고 지난 몇 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준 건 나랑 내 아들이야. 지난 30년 동안 자식 새끼 살아있는 줄도 모르다 이제 와서 걔를 데려갈 거라고? 이혼을 시켜? 어디서 도둑놈 심부를 부려. 애비 노릇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는데 그 애는 우리 집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당신 콩밥 먹을 준비해.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든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증인이라고.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겨우 그따위 법이 무서워서 당신 못 패고 있는 줄 알아? 내 심정 같아서는 당신 12번도 더 패고 죽였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새끼라는 그놈까지 반 죽이고 싶다고. 그런데 내 딸 때문에 참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내 딸의 보호자로서 곁에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당신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내 딸과 함께하는 삶 1, 2년 늦추도록 하지. 내가 당신을 아주 반 죽여버릴 테니까 더 짓거려 보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법 들먹이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이야말로 콩밥 먹을 준비해. 내가 방금 전에 보고 들은 것만 해도 당신이 우리 딸에게 감금, 폭행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이 가게에서 일 시키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노동 착취로도 소송할 수 있어. 당신과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야 천천히 내 딸에게 묻고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대충 훑어만 봐도 누가 더 콩밥을 길게 먹을지 확인된다고. 그리고 그걸로 끝일 것 같아? 당신 말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내 새끼 죽은 줄만 알고 죄인처럼 살다 보니 일에만 파묻혀서 살았어. 그래서 남들 보기엔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고, 애초에 성공하려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부를 쓸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당신 지옥까지 따라가서 괴롭힐 수 있다고. 나한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 알겠어? 그러니 지옥에 떨어져서도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우리 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다시는 내 딸 눈앞에 나타나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겠죠.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버지의 기에 눌려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자 아버지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녀는 서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저희 부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호텔 로비에서 서성거렸어요. 시모에게 오늘 있었던 상황을 듣고 왔는지 처음 본 저희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석영이, 아니지, 이제 혜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저 혜지 남편 박효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혜지가 가족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 남편은 자신이 준비한 인사말을 끝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을 얼굴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거든요. 저에게서 지난 일을 듣게 되었던 아버지께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남편이 저리도 뻔뻔히 인사를 하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으셨겠죠. 안 그래도 어떤 놈인가 직접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난 네가 날 피해 다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그 대갈통이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그런데 여기가 지 무덤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찾아왔네. 총으로 갈겨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네가 뭘 잘했다고 내 앞에 찾아와? 우리 딸 속여서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주제에 날 보고 실실 웃어? 이 미친놈. 네 어미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 찾아온 걸 보면 준비가 되어 있겠다는 말이겠지. 어디 한번 네 놈은 어디까지 참아내나 확인 좀 해보자. 남편도 시모와 같은 꼴을 당했어요. 따지자면 남편 꼴이 더 볼만했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있었죠. 언뜻 보면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모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경찰이나 법 이런 건 말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하기야 그런 말들 입 밖으로 꺼내봤자 자신만 더 얻어 터질 뿐이니 올바른 선택을 한 거겠죠. 남편은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쫓겨났고 이후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은 제가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난 뒤 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폭풍처럼 몰아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심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점을 먼저 배려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딸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무사히 낳은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남편과 시모 측에서 합의 이혼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했지만 아버지는 증거와 증인 모두 충분한 상태에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후 하게 될 다른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혼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겪은 일을 다시 회상하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 크기에 비해 워낙 비싼 법무법인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셨거든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이후 결혼 생활에 있었던 폭행, 감금, 강요 등등 폭력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시모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 가게에서 일을 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건 또 따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시모와 남편에게 당하며 쌓아왔던 제 분노가 조금씩 해소가 되었어요. 모든 소송을 끝마친 뒤에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있는 사업으로 당장의 비자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되면 아예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제 딸과 평생을 지내려고 해요. 저에게 있어 한국 땅은 상처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이곳으로 건너와 과거의 일을 빠르게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보낸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석영이라는 과거의 저와는 완전한 이별을 하려고요. 이젠 김혜지로서 다시 찾게 된 아버지와 저에게 찾아와준 소중한 제 딸과 함께 평생 행복한 기억만 만들며 살아갈 겁니다. 이제 이석영이 살아온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네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일들만 많이 생기시길 먼 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